배드민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국 관중 1만 2천 명 앞에서 세계 2위 왕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대는 한국의 안세영,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아시아 선수권 이 4개의 왕관을 전부 차지한 여자 선수는 배드민턴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날 안세영이 해냈습니다. 중국의 안방에서 중국의 에이스를 꺾고 금메달 3개를 쓸어 담으며 중국 관영 매체 해설석이 3초간 침묵했습니다. 대회 내내 한국 배드민턴은 시스템이 아니라 한 명짜리라고 단언하던 중국 국가체육총국 고위 분석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입을 다문 이유,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틴 에드워즈라고 합니다. 영국 BBC 스포츠 아시아 담당 수석 기자로 올해로 취재 경력 22년째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처음 배드민턴 경기를 중계석 옆에서 지켜본 이후 아시아 배드민턴의 거의 모든 빅매치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베이징, 자카르타, 방콕, 도쿄. 제 여권에는 아시아의 경기장 먼지가 배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에서 제가 22년간 지켜본 세계의 질서는 명확했습니다. 정점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있었고 덴마크와 인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국은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올림픽에서 가끔 메달을 따는 나라, 복식에서는 강하지만 단식에서는 존재감이 약한 나라. 제 머릿속에 한국 배드민턴은 그 정도였습니다. 2019년 난징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중국 여자 단식은 4강에 3명을 올렸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오성옹기로 뒤덮였고 결승이 끝난 뒤 중국 코칭 스태프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의 배드민턴을 개인기로 꺾는 건 불가능하다고. 안세영이라는 이름을 처음 진지하게 접한 건 2024년 파리 올림픽이었습니다. 여자 단식 금메달, 물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림픽은 단판 승부입니다. 컨디션이 맞으면, 운이 따르면 한 번은 가능합니다. 중국의 장닝도 올림픽 금메달을 땄지만 모든 대회를 석권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의 결과가 질서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런던 BBC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데스크의 사라 밀번 부장이었습니다. 마틴, 4월에 아시아 선수권이 열린다. 안세영 특집 다큐 가능성을 현장에서 검토해봐라.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배드민턴 단신수 한 명으로 다큐를요? 축구도 아니고 테니스도 아닌 배드민턴입니다. 영국 시청자가 관심이나 가질까요? 사라, 결승 결과만 송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사라가 웃었습니다. 마틴, 이번엔 직접 가서 봐. 이 선수는 뭔가 다르다는 말이 아시아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 22년 경력에 내 눈으로 확인해줘. 저는 한숨을 삼키고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중국 닝보행 비행기표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안세영의 최근 2년 전적을 훑어봤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세계선수권 우승, 아시안게임 금메달, 3개의 메이저 타이틀을 이미 쥐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아시아 선수권 하나. 이걸 가져가면 이른바 그랜드슬램, 여자 단식 사상 최초의 사관왕이 됩니다.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권은 중국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관중도 중국, 심판진도 아시아 배드민턴 연맹의 입김 아래 있고 무엇보다 중국은 이 대회에서 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전적을 훑다가 한 영상이 눈에 걸렸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 직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웃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안세영은 울고 있었습니다. 분한 듯 억울한 듯 복잡한 얼굴이었습니다. 자막 없이도 감정은 읽혔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거지? 저는 영상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서 보면 알겠지. 아마 중국이 이기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닝보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것이 22년 취재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이 될 줄은. 닝보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도착한 건 대회 이틀 전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주 경기장만 1만 2천석, 입구부터 중국 배드민턴 협회의 붉은 현수막이 양쪽으로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역대 중국 금메달리스트들의 얼굴이 대형 패널로 붙어 있었습니다. 린단, 장닝, 천리페이 전부 제가 현장에서 취재했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코트 위에서는 중국 국가대표팀이 이미 연습 중이었습니다. 셔틀콕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퍽퍽퍽퍽 군대처럼 정확한 리듬이었습니다. 코트 옆에는 코칭 스태프 4명이 태블릿을 들고 서서 선수들의 동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입니다. 연습조차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기자석은 코트 정면 2층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는데 옆자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드워즈 씨, 오랜만이네요. 고개를 돌리니 다나카 유키였습니다. NHK 스포츠부 기자. 도쿄올림픽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40대 중반, 작은 체구에 항상 경기 노트를 손으로 쓰는 아날로그 스타일의 기자였습니다. 다나카 씨, NHK에서 아시아 선수권까지 보내줍니까? 제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다나카는 웃지 않았습니다. 에드워즈 씨, 이번 대회는 좀 다를 겁니다.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안세영이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흘렸습니다. 느낌이라. 저는 22년간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기사를 써온 사람입니다. 연습 경기 시간이 되자 한국 대표팀이 코트에 나왔습니다. 중국 팀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코칭 스태프가 적었습니다. 선수 수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안세영이 보였습니다. 키 172cm, 마른 체형. 연습 내내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화려한 워밍업도 큰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셔틀콕을 치고 발을 옮기고 다시 셔틀콕을 쳤습니다. 옆에서 다나카가 소곤거렸습니다. 저 선수 연습 때 저래요? 경기 때 달라집니다. 관중석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좌석에 작은 중국 국기를 하나씩 놓고 있었습니다. 12,000개의 오성홍기. 이틀 뒤 이 경기장이 전부 붉은색으로 물들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중국 홈, 압도적 분위기, 한국팀 규모 자금, 다큐 소재로는 약할 수 있음. 그때의 제 판단이 얼마나 틀렸는지 저는 이틀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대회 하루 전 닝보 올림픽 스포츠센터 2층 프레스룸에서 비공식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각국 취재진에게 대회 일정과 조 편성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방 안에는 커피 냄새와 카메라 장비 특유의 플라스틱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단상에 올라왔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올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은퇴 안경, 잘 다려진 남색 재킷, 왼손에는 얇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가체육총국 배드민턴 전략 분석실장 리우 제나오. 단상에 올라서는 동작이 느긋했습니다. 자기 집 거실에 들어서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 경기장이, 이 대회가, 이 종목이 자기 영역이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태도였습니다. 리우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태블릿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수치로 보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버릇이었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저는 이 4글자를 수십 번 듣게 됩니다. 수치로 보면 이번 대회 여자 단식 세계 랭킹 상위 10명 중 중국 선수가 4명입니다. 한국은 1명입니다. 안세영. 그가 잠시 멈추고 기자석을 훑었습니다. 훌륭한 선수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1명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로이터 통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안세영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여자 단식 최초 그랜드슬램이 됩니다. 중국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리우가 안경 너머로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랜드슬램이라는 표현 자체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배드민턴은 개인 스포츠가 아닙니다. 시스템 스포츠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아무리 뛰어나도 뒤를 받쳐주는 구조가 없으면 지속성이 없습니다. 중국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빠져나가는데 리우가 복도에서 일본 기자 2명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안세영은 분명히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 배드민턴의 힘이 아닙니다. 한 송이 꽃이 핀 거지 정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꽃은 집니다. 옆에 있던 다나카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들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불편했지만 리우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배드민턴의 시스템은 제가 22년간 직접 봐온 것이었습니다. 성급 체육학교에서 재능을 발굴하고 국가대에서 갈아넣고 은퇴 후에는 코치로 순환시키는 구조. 한국에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안세영이 아무리 대단해도 혼자입니다. 혼자서 시스템을 이길 수 있을까? 그때의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프레스룸을 나서면서 저는 메모장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리우 제나오 마이너스 핵심 인물. 자신감 과잉인가? 근거가 있는 것인가? 지켜볼 것. 그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를 무기로 들고 올 줄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대회 첫날 아침 프레스룸에 공지가 하나 붙었습니다. 중국 배드민턴 전략분석실 특별 브리핑 마이너스 오전 10시. 비공식 자리였지만 참석은 자유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들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기자 20명 남짓이 앉아 있었습니다. AFP, 로이터, 신화통신, NHK, 다나카도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면 스크린에는 중국 국가체육총국 로고가 떠 있었고 리우 제나오가 태블릿을 손에 든 채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은퇴 안경, 같은 남색 재킷.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여유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치로 보겠습니다. 리우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표 하나가 떴습니다. 세계 랭킹 상위 20위 안에 든 여자 단식 선수의 국적별 분포. 중국 6명, 일본 3명, 인도 2명, 태국 2명, 한국 1명. 리우가 레이저 포인터로 한국 칸을 가리켰습니다. 1명입니다. 안세영 1명. 21위부터 50위까지 한국 선수를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우가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중국 배드민턴의 육성 구조였습니다. 성급 체육학교 32개소, 연간 발굴 인원 약 1200명, 국가대 최종 합류 인원 연간 12명, 피라미드 그래픽이 화면에 떴습니다. 리우가 피라미드 꼭대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국가대표가 된다는 건 1200명 중 12명에 드는 겁니다. 한 명이 다치면 다음 선수가 올라옵니다. 한 명이 은퇴하면 그 아래에서 이미 준비된 선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리우가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지속 가능성 비교. 왼쪽에 중국, 오른쪽에 한국. 중국 칸에는 향후 3년 내 세계 랭킹 10위 진입 가능 선수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칸이었습니다. 리우가 빈칸을 레이저 포인터로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안세영이 은퇴하면 한국 배드민턴은 끈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이것이 시스템과 개인의 차이입니다. 기자석에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다들 기사가 되는 발언이라고 느낀 겁니다. 저도 타이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조금 뜨거웠습니다. 불쾌했습니다. 리우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위 안에 1명. 그건 숫자이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나카가 제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에드워즈 씨, 저 사람 저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도 똑같이 했어요. 일본한테. 다나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도 시스템이 없다. 야마구치 아키라 1명이 전부다. 똑같은 슬라이드였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나카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야마구치가 금메달을 땄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다나카를 봤습니다. 다나카가 덧붙였습니다. 리우 실장의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코트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슬라이드랑 다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닝보의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리우의 슬라이드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칸의 빈칸, 그 여백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나카의 마지막 말도 귓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코트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슬라이드랑 다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대회가 그 슬라이드를, 그 빈칸을 전부 뒤집어버리게 될 줄은.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리우의 슬라이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칸의 빈칸, 시스템과 개인의 차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화면 불빛이 어두운 방을 파랗게 물들였습니다.
창밖으로 닝보의 야경이 희미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BBC 기자입니다. 누군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제 직업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리우의 숫자가 맞는지, 정말로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먼저 검색한 건 그랜드슬램의 정의였습니다. 배드민턴에서 그랜드슬램이란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4개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 단식에서는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달성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단식에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0명.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짜 0명이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배드민턴을 지배하면서도 단 한 명의 여자 선수도 이 4개의 왕관을 전부 쥐어본 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전설들을 한 명씩 확인했습니다. 장닝,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세계선수권 2회 우승. 하지만 아시안게임 단식 금메달은 없었습니다. 리쇠루이,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 세계선수권 2회 우승. 역시 아시아선수권 단식 금메달이 빠져 있었습니다. 천이페이, 세계선수권 우승,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지만 올림픽 금메달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최정상급 선수들이 전부 한 개씩 빈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빈칸이 40년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리우가 오늘 보여준 슬라이드의 빈칸은 한국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빈칸은 중국 쪽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있어도 못 채운 빈칸. 저는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리우에게 물어볼 것. 마이너스 중국의 그랜드슬램 달성자는 몇 명인가?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대회 1라운드 경기가 끝난 뒤 프레스룸에서 리우와 마주쳤습니다. 리우는 태블릿을 두드리며 중국 선수들의 1라운드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리우 실장님, 어제 브리핑 인상 깊었습니다. 가벼운 인사를 건넸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꺼내려는 질문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국가체육총국의 현직 실장에게 중국 선수가 못한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대회 기간 내내 취재가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리우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여자 단식 역사에서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을 전부 우승한 선수가 몇 명입니까? 리우의 태블릿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0.5초쯤 지났을까? 리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대회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대회 형식이 다릅니다. 리우의 표정이 살짝 풀렸습니다. 자기 논리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우 실장님, 4개 대회에 전부 출전할 기회는 중국 선수에게 더 많았습니다. 자국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자국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 세계선수권 시드 배정까지 기회가 더 많았는데도 40년간 한 명도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시스템이 만든 기회를 시스템이 만든 선수들이 전부 놓쳤습니다. 리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기자석 뒤쪽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리우가 침묵한 건 인정이 아니라 재정비였습니다. 이 사람은 데이터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리우의 반격은 다음 날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시작됩니다. 리우의 반격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빨랐습니다. 대회 3일째 8강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안세영이 인도네시아의 그레고리아 마리스카를 2대0으로 완파했고 왕즈이도 태국의 라차녹 인타논을 2대1로 겨우 넘겼습니다. 프레스룸에서 기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리우가 태블릿을 들고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다가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커피향 대신 그의 양복에서 나는 드라이클리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에드워즈 씨, 어제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리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리우가 태블릿 화면을 돌려서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표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안세영의 최근 2년간 부상 기록이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직전 무릎 부상, 2025년 초 발목 부상으로 2개 대회 불참, 2025년 하반기 허리 통증으로 한 대회 기권. 리우가 태블릿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수치로 보면 안세영은 2024년 이후 출전 가능한 주요 대회의 78%에만 참가했습니다. 22%는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랜드슬램이 대단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컨디션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이번 대회 결승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3세트 풀게임을 버틸 체력이 있을까요? 리우의 눈이 안경 너머로 빛났습니다. 어제의 침묵이 무색하게 완전히 다른 각도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부상 이력은 사실이고 체력 문제는 배드민턴 단식에서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특히 3세트 풀게임은 60분 이상을 코트 위에서 쉬지 않고 뛰어야 합니다. 하지만 리우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잔 보람이 있었습니다. 부상 기록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해뒀습니다. 복귀 후 성적입니다. 맞습니다. 부상 기록은 사실입니다. 저는 리우의 논리를 먼저 인정했습니다. 리우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리우 실장님,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어젯밤 정리해둔 표를 띄웠습니다. 안세영이 부상에서 복귀한 뒤 출전한 대회의 결승 진출률입니다. 87%, 결승에서의 승률은 71%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왕지이와 결승에서 4번 만났습니다. 안세영이 3번 이겼습니다. 리우의 시선이 제 노트북 화면으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부상을 안고도 결승에 올라오고 부상을 안고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체력이 문제라면 왜 왕지이가 이 체력 문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까? 리우가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전적이 전부는 아닙니다. 투어 전체 성적을 보면 왕지이의 안정성이,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노트북을 한 번 더 돌렸습니다. 투어 전체 성적도 준비했습니다. 2024년 이후 슈퍼시리즈급 이상 대회, 결승 진출 횟수, 안세영 9, 왕지이 7회, 우승 횟수, 안세영 회, 왕지이 3회. 세트 승률, 안세영 81센트, 왁주이 68%. 리우 실장님이 말씀하신 투어 전체 성적에서도 전부 안세영이 위입니다. 프레스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기자 2~3명이 우리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리우가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안경을 닦거나, 물을 마시거나, 전화기를 확인하거나. 리우는 안경을 닦는 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프레스룸 뒤쪽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천웨이, 중국 CCTV 배드민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현역 시절 중국 국가대표 출신이고 은퇴 후 해설로 전향한 인물입니다. 리우와 같은 중국 측 사람이었습니다. 천웨이가 제 앞에 서더니 리우가 아니라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에드워즈 씨,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리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기 편이 왜 상대편 기자에게 말을 거는 건지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천웨이가 말했습니다. 안세영은 어떻게 저 체력을 유지하는 거죠? 부상 이력이 저 정도면 보통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을 바꿉니다. 공격형에서 수비형으로. 그런데 안세영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이건 제가 해설하면서도 설명이 안 됩니다. 리우가 천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편에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천웨이의 질문이 리우의 부상 논리를 안에서부터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상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안세영이 더 강해진 증거일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리우가 안경을 다시 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준결승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등을 돌리는 리우의 어깨가 아까보다 조금 좁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리우에게는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스룸을 나오자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의 경기장은 독특한 정적이 감돕니다. 관중은 빠져나갔지만 조명은 아직 켜져 있고 어딘가에서 청소기 소리가 희미하게 울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다나카가 캔커피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를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캔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리우 실장, 안경 닦더라고요. 다나카가 캔을 따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안경 닦으면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항저우 때도 그랬거든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리우가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직 안 꺼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런 사람은 한 번 밀리면 더 큰 걸 들고 옵니다. 다나카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봤습니다. 에드워즈 씨, 그런데 아직 안 꺼낸 거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끝나고 안세영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 알고 있으면서 왜 안 쓰는 거예요? 다나카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이 사람도 기자입니다. 좋은 카드를 쥐고 있으면서 안 꺼내는 동료가 답답한 거겠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캔커피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카드를 꺼낼 때가 아닙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리우는 숫자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숫자에는 숫자로 답해야 합니다. 감정을 먼저 꺼내면 리우는 코웃음을 칠 겁니다. 감상적인 영국 기자가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고.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숫자로 벽을 쌓고 리우가 더 이상 숫자로 반박할 수 없는 순간이 와야 합니다. 그때 꺼내야 합니다. 다나카 씨, 숫자가 아닌 카드는 마지막에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나카가 캔커피를 다 마시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깡 하는 소리가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에드워즈 씨, 다큐 만드는 거 맞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르겠다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파면 팔수록 안세영이라는 선수의 윤곽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닝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준결승입니다. 안세영이 코트에 서고 리우가 프레스룸에 앉고 저는 그 사이에서 숫자를 들여다보겠죠. 하지만 아직 두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리우가 꺼내지 않은 카드, 그리고 제가 아끼고 있는 카드. 진짜 승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결승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경기장에 도착했더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대회 초반의 느슨함은 사라지고 관중석이 빈자리 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성홍기의 바다였습니다. 중국 관중들의 응원 구호가 경기장 천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오전 세션에서 중국 혼합 복식팀이 준결승에서 패배했습니다. 경기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여자 복식 준결승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백하나 이소희조가 중국조를 다춘 0으로 꺾었습니다. 경기장이 술렁였습니다. 두 경기 연속 중국이 졌습니다. 기자석에서 저는 대회 중간 성적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메달과 결승 진출 현황을 종합하니 한국 대표팀의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여자 단식 안세영 결승 진출 결정, 여자 복식 백하나 이소희 결승 진출 확정, 혼합 복식에서도 한국팀이 메달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가져갈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리우가 첫날 보여줬던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세계 랭킹 상위 20위 안에 한국 선수 1명,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 그 논리가 코트 위에서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세션이 끝난 뒤 프레스룸에서 리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리우는 평소와 달리 태블릿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리우 실장님, 오늘 경기 보셨습니까? 리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중간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대표팀, 이번 대회 결승 진출 3종목, 금메달 3개 가능성. 첫날 브리핑에서 시스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1명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이 3개입니다. 리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이틀 전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복식은 다른 영역입니다. 단식의 시스템과 복식의 시스템은 별개입니다. 안세영 1명이 복식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건 과잉 해석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복식은 다른 영역입니다. 리우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세 번째 대화에서 저는 이 사람의 패턴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기 논리가 인정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긴장이 풀립니다. 그 틈이 제가 말을 이을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우 실장님,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 대표팀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단식도, 복식도, 혼합 복식도 전부 안세영과 같은 시기에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입니다. 같은 세대입니다. 안세영이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이 선수들의 국제대회 성적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단식 1위가 팀 전체의 기준선을 끌어올린 겁니다. 안세영이 보여준 건 개인의 한계가 아니라 팀 전체의 천장이었습니다. 이걸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시면 시스템의 정의를 바꾸셔야 합니다. 프레스룸이 고요해졌습니다. 주변 기자 대여섯 명이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우가 안경을 밀어 올렸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태블릿을 집어들었다가 화면을 켜지 않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틀 전 수치로 보면으로 시작하던 사람이 수치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프레스룸을 나서는데 뒤에서 다나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드워즈 씨, 내일 결승이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안세영 대 왕지희, 여자 단식 결승. 이기면 그랜드슬램, 지면 리우가 옳았던 게 됩니다. 모든 숫자가, 모든 논쟁이 내일 코트 위에서 판가름 납니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링보의 밤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내일도 맑겠다고 쓸데없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결승 전날 밤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기사를 쓰는 대신 다른 걸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역사를 처음부터 훑고 있었습니다. BBC 다큐를 만들든 말든 이 선수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연도와 이름들이 나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에어컨이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배드민턴은 아직 시범 종목이었습니다. 한국 여자 선수들이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얼굴을 내밀었지만 메달은 없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배드민턴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한국은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단식에서는 4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방봉자, 황혜영, 미아 오다, 이름들을 하나씩 검색할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올림픽 메달은 복식에서 단식에서는 8강이 벽이었습니다. 2000년대로 넘어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자 단식은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이 희미했습니다. 중국이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을 번갈아 석권하는 동안 한국은 복식 강국이라는 타이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단식에서 한국 여자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딴 적은 1996년 방수연의 은메달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8년간의 공백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확인했을 때 저는 화면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2010년대 성지연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여자 단식의 희망이었습니다. 2017년 세계선수권 동메달. 한국 여자 단식이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것 자체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는 8강에서 멈췄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에 닿지 못했습니다. 성지연도 결국 사관왕의 벽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 여자 단식 40년간 올림픽 금메달 0개, 세계선수권 금메달 0개, 2개 다 없는 상태에서 사관왕은 꿈꿀 수 없는 목표. 그런데 안세영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 세계선수권 우승, 한국 여자 단식 사상 최초, 2023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역시 사상 최초, 2024년 올림픽 금메달, 28년 만에 단식 메달이 은이 아니라 금이었습니다. 40년간 한국 여자 배드민턴이 단식에서 한 번도 해내지 못한 것들을 한 선수가 2년 만에 전부 해낸 겁니다. 남은 건 아시아 선수권 하나, 내일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리우가 말한 시스템이 없다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중국 같은 파이프라인이 없었습니다. 성극 체육학교도 없었고 1200명을 걸러서 12명을 뽑는 구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니 다른 게 보였습니다. 시스템이 없는데도 복식에서 꾸준히 메달을 따온 나라, 단식에서 매번 벽에 부딪히면서도 다음 세대를 코트에 세운 나라, 방봉자에서 황혜영으로, 방수현에서 성지현으로, 그리고 안세영으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리우의 슬라이드에는 이 40년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내일 결승은 오후 3시 시작.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40년간 아무도 닿지 못한 자리에 내일 한 사람이 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리우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스템 없이 혼자 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약점입니까? 아니면 이것 자체가 이야기입니까? 저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결승 당일 아침, 저는 경기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비행기 안에서 멈춰뒀던 그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 결승, 안세영이 금메달을 딴 직후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막을 켰습니다. 영어 자막이 한 줄씩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선수가 왜 울고 있었는지. 안세영은 금메달을 목에 건 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회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부상 관리에 대한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자신이 원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 싸워야 했다고. 금메달리스트의 기자회견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자리에서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자기 나라의 시스템을 고발한 겁니다. 22년간 스포츠를 취재하면서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우는 건 봤습니다. 기쁨의 눈물, 압박감에서 해방된 눈물, 부모님을 떠올리며 흘리는 눈물. 하지만 시스템에 버림받은 금메달리스트의 눈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 이후의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안세영과 협회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기사들을 읽으면서 윤곽이 잡혔습니다. 안세영은 올림픽 전부터 협회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부상 관리 방식, 훈련 스케줄, 해외 전지 훈련 계획, 선수가 원하는 것과 협회가 제공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었고 간극을 안세영이 혼자 메우고 있었습니다. 자비로 해외 트레이너를 고용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국가대표가 자기 돈으로 재활 비용을 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올림픽 이후 1년의 기록을 따라갔습니다. 2024년 하반기 안세영은 2개 대회에 불참했습니다.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초 복귀했지만 협회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표팀 합류 대신 개인 훈련을 택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혼자 훈련하고 혼자 대회에 나가고 혼자 이기고 혼자 돌아왔습니다. 리우가 말한 시스템이 없다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리우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이 선수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안세영은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싸운 게 아니라 시스템의 방해 속에서 싸운 겁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22년간 기자를 하면서 감정이 기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지원을 등에 업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지원이 없는데도, 아니 지원이 등을 돌렸는데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수가 중국의 안방에서 중국의 에이스와 결승을 합니다. 중국의 시스템이 만든 최고의 선수와 시스템이 버린 선수가 코트 위에서 마주서는 겁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나카였습니다. 에드워즈 씨, 경기장 안 오세요? 1시간 남았어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나카 씨, 파리 올림픽 기자회견 영상 보셨었죠? 다나카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네, 저도 그날 기자회견장에 있었어요. 통역 없이도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울음은 만국 공통어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호텔방 창으로 닝보의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 다큐 만들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나카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승 보기도 전에요? 저는 재킷을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이건 만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리우에게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카드. 오늘 결승이 끝난 뒤 그 카드를 꺼낼 때가 올 겁니다.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관중석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1만 2천 개의 오성홍기가 일제히 흔들리고 있었고 중국어 응원 구호가 천장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기자석에 앉자 다나카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코트 위에 조명이 집중되었습니다. 왕즈이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관중이 폭발했습니다. 이어서 안세영이 걸어 나왔습니다. 박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였습니다.
한 세트 안세영이 가져갔습니다. 21대 17. 처음부터 공격 리듬을 잡았습니다. 스매시가 코트 바닥을 때릴 때마다 관중석이 한 박자씩 조용해졌습니다. 왕즈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기자석 뒤쪽에서 리우가 태블릿을 들고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고개가 자꾸 코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세트 왕즈이가 되찾았습니다. 21대 18. 중반부터 왕즈이의 드롭샷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안세영의 발이 한 박자씩 느려졌습니다. 관중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성홍기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안세영이 벤치에 앉아 타월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하는 손을 멈추고 코트를 바라봤습니다. 리우가 맞다. 3세트 풀게임, 체력, 부상 이력 전부 왕즈이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다나카가 옆에서 소곤거렸습니다. 3세트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5점은 왕즈이가 리드했습니다. 관중이 매 포인트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안세영이 뒤쫓고 있었습니다. 7대 5, 9대 8, 11대 10. 점수가 좁혀질수록 경기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중간 휴식 후 안세영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느려진 게 아니라 정확해진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이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15대 14에서 안세영이 역전했습니다. 16대 15, 17대 15. 왕즈이가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18대 16, 19대 17. 안세영의 스매시가 왕즈이의 백핸드를 뚫었습니다. 20대 17. 매치 포인트. 경기장이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중국 관중 1만 2천 명이 응원도 아니고 탄식도 아닌 숨을 참는 소리였습니다. 안세영이 서브를 올렸습니다.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왕즈이가 네트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셔틀콕이 라켓에 맞았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네트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네트 꼭대기에 걸렸습니다. 흔들리다가 중국 쪽 코트로 떨어졌습니다. 경기장이 멈췄습니다. 2초, 3초. 소리가 없었습니다. 12,000명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안세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켓을 코트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스코어보드에 최종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21대 17.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4개의 왕관을 전부 준 여자 선수,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 그랜드슬램. 저는 펜을 들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다나카가 안경을 벗고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전광판 불빛이 코트 위에 안세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중석에서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1명, 2명, 10명 퍼져나갔습니다. 자기 나라 선수를 꺾은 상대에게 박수를 치는 1만 2천 명의 소리가 경기장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리우를 찾았습니다. 기자석 뒤쪽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든 손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프레스룸으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쏟아내느라 키보드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리우를 찾고 있었습니다. 프레스룸 구석, 창가 쪽 의자에 리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블릿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리우 실장님, 리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의 눈이 이틀 전과 달랐습니다. 여유도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피곤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숫자가 아닌 이야기입니다. 리우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이후 안세영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메달을 따고도 울어야 했던 기자회견, 협회와의 갈등, 혼자 고용한 트레이너, 혼자 짠 훈련 일정, 혼자 관리한 부상, 리우 실장님이 말씀하신 시스템, 그 시스템이 이 선수를 밀어냈습니다.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장님이 만든 시스템의 정점, 왕즈이를 실장님의 홈그라운드에서 1만 2천 명의 관중 앞에서 꺾었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게 약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코트 위에서 일어난 일은 시스템이 없는데도 이긴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버렸는데도 이긴 겁니다. 이것도 한 번의 결과입니까? 리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초. 프레스룸의 키보드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10초. 리우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15초. 안경 너머로 리우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수치로 보면으로 모든 문장을 시작하던 사람이 수치를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은 무릎 위에 놓인 채 화면이 꺼져 있었고 그 어떤 슬라이드도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리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치도 비교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5글자. 이틀간 숫자를 무기처럼 휘두르던 사람이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우가 태블릿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을 돌려 프레스룸을 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천웨이였습니다. 중국 CCTV 해설위원, 리우와 같은 편이었던 사람. 천웨이가 리우가 나간 문을 한번 바라보더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드워즈 씨, 아까 경기 끝나고 중국 관중이 박수친 거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해설하면서 30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중국 관중이 상대 선수에게 기립박수를 치는 거. 천웨이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다큐 만드세요. 이건 만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프레스룸에 저와 천웨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빈 화면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글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우의 마지막 5글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숫자로 무장한 사람이 숫자를 내려놓고 한 말, 그게 가장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경기장을 나왔습니다. 닝보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경기장 앞 광장에는 관중들이 빠져나간 뒤에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오성옹기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멀리 윤강의 윤곽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고 강 위로 닝보의 야경이 물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장 계단에 잠시 앉았습니다. 재킷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런던의 사람 1번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런던은 아직 오후였습니다. 사라가 받았습니다. 마틴, 결과 봤어. 대단하더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라, 다큐 하겠습니다. 사라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결승 보기 전에는 내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결승 보기 전에 이미 결정했습니다. 결승은 확인이었을 뿐입니다. 사라가 물었습니다. 제목은? 저는 경기장 건물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이 그녀를 버렸지만 그녀가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닝보의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22년간 스포츠를 취재하면서 수많은 금메달리스트를 봤습니다. 시스템이 만든 챔피언, 천재성으로 시스템을 뛰어넘은 챔피언, 팀의 힘으로 올라간 챔피언. 하지만 안세영은 어디에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등을 돌린 뒤에도 혼자 서 있었던 챔피언. 지원이 없는 것도 모자라 방해를 받으면서도 코트 위에 서서 이기고 또 이긴 챔피언. 배드민턴 역사상 어떤 여자 선수도 닿지 못한 자리에 선 사람이 가장 외로운 길을 걸어서 거기 도착했습니다. 리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보탰습니다. 리우는 시스템과 개인을 대립시켰습니다. 시스템이 이기느냐, 개인이 이기느냐. 하지만 안세영이 증명한 건 그런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안세영은 개인이 시스템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시스템 자체가 된 겁니다. 안세영이 기준선을 올리자 팀 전체가 올라갔습니다. 안세영이 세계 정상에 서자 한국 배드민턴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금메달 3개, 그랜드슬램. 이건 한 명의 성취가 아니라 한 명이 만들어낸 생태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세영은 어딘가에서 코트 위에 서 있을 겁니다. 라켓을 들고 셔틀콕을 올려다보고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있겠죠. 시스템이 돌아오든 오지 않든 이 선수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40년간 아무도 닿지 못한 자리에 혼자 올라간 사람은 혼자 서는 법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방봉자에서 황혜영으로, 방수현에서 성지연으로, 그리고 안세영으로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40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년의 끝에 처음으로 4개의 왕관이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닝보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경기장 조명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경기장은 다시 텅 빌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텅 비지 않을 겁니다. 중국 관중 1만 2천 명이 상대 선수에게 기립박수를 친 그 소리가, 숫자의 사람 리우 제나오가 숫자를 내려놓고 한 5글자가, 그리고 네트에 걸린 마지막 셔틀콕이 중국 쪽 코트로 떨어지던 그 순간이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